나폴레옹은 누구보다 이 음료에 집착했다고 합니다. 영양분은 거의 없는 검고 쓰기만 한 음료가 자신의 군대에게 정체 모를 힘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북부군의 개머리판엔 이 음료를 갈아먹을 수 있는 그라인더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북부군은 그 음료가 주는 힘으로 행군을 하고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남부군은 이 음료 수급이 불가능해 치커리를 갈아 대용으로 끓여 마셨다고 합니다. 이 음료 때문에 북부군이 승리했다고 하면 조금 과장일까요? 또한 어떤 역사가는 무엇인가 술에 취한 것 같은 언제나 몽롱했던 중세 시대가 끝나고 깨어있는 이성적인 근대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계기를 만든 음료가 바로 이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커피 한잔 하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커피의 기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이야기는 바로 목동 칼디의 이야기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염소를 키우는 어린 목동 칼디는 어떤 열매를 뜯어먹은 염소 무리가 밤새 잠을 자지 않고 흥분해 날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 칼디는 이 신비로운 상황에 대해 의문이 생겨 마을의 현명한 수도 원장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수도 원장은 그 열매를 뜯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는 과정에서 열매를 끓여 자신이 직접 마셔보기도 합니다. 그날 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그는 이 음료를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젊은 수도사들에게 먹이니 병든 닭처럼 졸던 수도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카의 수호성인 알리 이븐 우마르가 발견한 열매로 끓인 물이 병든 사람을 낫게 한 기적을 행했는데 그 물이 바로 커피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의 수도사가 등장합니다. 좀 더 정확히 보면 이들은 이슬람 신비주의의 수도사, 수피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잠들지 않기 위해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를 처음 발견한 수도사 수피들도 마찬가지였죠. 이슬람교에서 가장 으뜸인 행위는 바로 잠을 자지 않고 모스크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먹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커피는 수피교 신자들에겐 신의 음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렇게 커피는 입소문을 타고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커피를 카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카와라는 단어는 커피가 나오기 전부터 존재했으며 그 의미는 가벼운 백포도주를 의미했다고 하죠. 조금 혼란스럽긴 하지만 당시 이슬람 세계에서는 카와는 커피와 와인 모두를 아우르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세계에서는 먹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와인을 꺼리는 문화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와인과 같은 취급을 받은 커피는 초창기 이슬람 문화에서 배척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커피를 전파한 수피즘은 이슬람 세계에서는 소수파 신비주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수파 신비주의자들이 비밀스럽게 모여 기분 나쁘고 수상한 검은 액체를 호호 불며 먹는 장면은 메카의 총독 베그 알미마르의 눈에 들게 되었고 그는 이 수상한 액체를 금지 심지어 커피 탄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불타오르는 커피 열풍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커피 금지를 해제합니다. 대신 그에 따른 반종교적인 행위만 단속한다는 방침을 내리고 오히려 커피 탄압을 주도한 총독을 해임합니다. 그 이후로 메카는 커피의 메카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제 이곳으로 성지순례를 오는 모든 신자들은 이 검은 성수를 꼭 한 번씩 들이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계에 술레이만 대제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며 오스만 대제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에 맞춰 커피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출발선 앞에 서게 됩니다. 최초의 카페는 언제 생겼을까요? 바로 1554년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에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탄불의 커피하우스는 정확히는 카흐베하네라고 불렀습니다. 하네는 여관과 선술집이라는 의미였다고 하며 초창기 카페의 모습은 우리나라 주막과 같은 술과 잠잘 곳을 파는 여관 겸 술집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술이 아닌 성스러운 음료인 커피를 파는, 즉 맨정신으로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사교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카페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그리하여 이스탄불을 시작으로 이슬람 문화권 전역에 커피하우스가 엄청나게 세워지기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나 커피하우스는 수도 이스탄불에 500여 개가 생깁니다. 성스러운 의도로 지극히 개인적인 장소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커피가 이제는 누구보다 개방적이고 조금은 은큼해 보이는 사교의 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시 폐쇄적이고 개방적이지 못한 이슬람권의 문화에서 커피하우스의 폭발적인 보급은 어쩌면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성스러운 음료, 커피를 파는 커피하우스는 그들에게 누군가 어울리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이죠. 더불어 메카를 찾아오는 전 세계의 독실한 이슬람 신자들에게 알리 이븐 우마르의 성스러운 검은물, 커피를 마시는 건 축복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커피는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자연스레 유럽 상인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술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마시는 이 뜨거운 검은 음료는 그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커피나무는 굉장히 예민하고 손이 많이 가는 작물입니다. 더군다나 나무가 열매를 맺기 전까지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자본이 필요한 분야였죠. 초창기 커피콩을 유일하게 생산하는 나라는 예멘이었다고 하며 당시만 해도 커피 생산량의 대부분은 소규모 농장에서 개인이 재배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라비아 전 지역으로 커피가 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하며 커피 수요는 정점을 찍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시리아, 이스탄불, 인도 그리고 유럽 상인들까지 예멘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죠. 특히 커피를 출하하는 항구 중 모카라는 이름을 가진 항구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아라비카 모카라는 명칭이 이때 생깁니다. 당시 커피 산업을 주도한 사람들은 아이유브 왕조의 카이로 상인들이었습니다. 더불어 그들과 교류하는 유럽 상인들도 이 커피를 유럽 대륙으로 유통하기 시작합니다. 파리의 상인들은 카이로에서 100원 주고 산 커피를 마르세유에서 500원을 주고 팝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처음 마주한 이 쓰기만 한 검은 물을 보고 오히려 거부감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두려워하던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물이라 누군가는 노골적인 혐오를 표현하기도 하죠. 하지만 레판토 해전으로 유럽 동맹국 연합이 오스만 제국을 무찌르며 유럽인들은 더 이상 이슬람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고 신비한 효과가 입증된 신비한 음료 커피에 유럽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또 다른 거상들의 눈에 띕니다. 바로 네덜란드 상인들, 엄밀히 따지면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설립, 세계 무역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고 돈이 되는 것은 놓치지 않는 황금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다 커피의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은 적었죠. 더욱이 커피콩의 산지는 예멘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상인들은 커피콩을 본인들이 직접 생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지에 커피 플랜테이션을 만들고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듭니다. 그 이후 커피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엄청난 돈을 안겨주는 주수입원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제3국에 수많은 커피 플랜테이션이 생기며 엄청난 양의 커피콩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성스러운 음료로 시작한 이 검은 물은 누군가의 피와 땀을 담보로 만들어지는 절망의 음료로 변하게 되죠. 더 나아가 이 검은 물은 영국, 프랑스, 독일, 온 유럽을 덮치며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